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꼈고 무엇보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달라진 것은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저를 맞아주는 일이 줄었고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씻을 때도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잠시 소원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옷장에서 낯선 향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래 사용하지 않던 향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애써 자연스러운 척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가 선물해줬어.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게 숨기는 게 없다고 당당했던 아내였는데 언제부터 바뀐 걸까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고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자주 가는 곳이 몇 군데로 좁혀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호텔이었습니다. 아내의 차는 퇴근 후 몇 차례나 같은 호텔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보통 한두 시간 후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한 남자와 함께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아내는 그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를 속이고 이렇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려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우선 상간남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놈의 차 번호를 기억해두고 사람을 시켜 놈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누구인지, 어떤 인간인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번듯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사기와 투자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연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놈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놈도 아내도 끝장났습니다. 놈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돈이라면 저는 그것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를 고용해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놈에게 접근했어요. 사업이 매력적이네요.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자금 흐름과 기존 투자 내역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놈은 당연히 덥석 물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죠. 며칠 후 놈은 모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고 놈의 주요 거래처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놈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고도 갚지 않았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놈의 사업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다급하게 돈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질 때까지 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자 놈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놈이 가장 의지하는 친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술자리에서 그들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 돈 문제 많다면서요? 한두 명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금세 모두가 알게 됩니다. 놈이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인간관계까지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놈의 아내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놈의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과 영수증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놈은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제 아내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복수를 실행하는 동안에도 평소처럼 행동했는데 왜 그녀는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아내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향해 화를 내거나 다그치거나 들킨 바람에 대해 추궁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이며 바람을 피웠던 그 순간부터 저는 철저히 모른 척하며 준비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평소처럼 집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눴고 주말이면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내에게는 가장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분명 예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되면 분노할 거라고, 싸울 거라고, 폭발할 거라고.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태연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느꼈을 겁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안아주지 않았고 스킨십도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냉랭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애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건 오직 그녀뿐이라는 걸 아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아내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제 눈을 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혹시 내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된 건 아닐까? 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하지만 아내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웠다가도 뒤척이며 스마트폰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 맞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복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내는 이미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상간남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무너졌고 거래처에서 배척당했으며 심지어 그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이 위기에 처하자 아내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나도 끝장났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아내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탈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요.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작거렸고
가끔씩 손톱을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모든 걸 마무리하기 위해 아내를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더니 벌써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이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내가 선택한 일이야. 감당해.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 장도 넘기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울 자격조차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놈은 도시를 떠났고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복수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놈도 아내도 모든 걸 잃고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진 걸까요? 사랑했던 사람을 증오해야 했고 분노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 시간들이 제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고 아이들도 다 자라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한가로운 일상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줄어들었고 저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도 뭔가 심심한 듯 했지만 서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온 탓인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고 자주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일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아내가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들도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요즘 더 어려진 것 같다 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계속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고 문화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1박 2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일이 드물었기에 저는 잘 다녀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의 친구 하나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펜션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모를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습니다. 손도 잡고 다니고 분위기가 좀.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던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저는 바로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집에 왔고 저는 차분하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친구들이랑 여행 간 게 맞아? 아내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랑 갔다 왔어.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당황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말이야?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안 갔어. 친구들이랑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뭐? 나 이제 내 인생 좀 찾고 살 거야? 결혼하고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어.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나를 놔줘. 그 뻔뻔한 말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나는 결혼하고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당신은 회사 다닌다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지? 애들 문제도 시댁 일도 다 나 혼자 떠안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신경 써본 적 있어?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남자 만나도 된다는 이유가 돼? 분노로 떨리는 제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둘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던 거 알아? 우리도 몰랐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엄마 힘들어하는 거 봤어. 그럴 때마다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엄마가 말하는 내 인생 찾기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씁쓸한 깨달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이들이 모아온 재산을 아내가 나누어 가질 수 없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당당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자유야.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아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끼리는 가끔 연락이 닿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첫사랑과 함께 살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람을 피우고도 잘 사나 보자. 몇 년 후 우연히 둘째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결국 거기서 쫓겨났대. 뭐? 엄마한테 연락 왔어? 응, 나도 엄마한테 오랜만에 연락 왔어. 그 남자, 엄마한테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 알고 나니까 그냥 내보냈대.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이라 같이 살 마음도 없었나 봐. 아내가 돈 한 푼 없이 이혼한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다는데? 몰라. 그건 모르겠고. 혼자 나와서 알바하면서 살고 있대.
너희 엄마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여자인데 일을 한다고? 어쩌겠어. 우리한테는 미안해서 못 오겠지. 그렇게 아내의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아이들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한테 연락했어. 그 말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갈 곳이 없대. 돈도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다 연락 끊겼대. 저는 아내가 우리를 어떻게 떠났는지 떠올렸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를 외치며 떠났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살 순 없어. 이제 와서 우리한테 오는 건 말도 안 돼. 결국 아이들은 아내를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디에서 어떤 표정으로 그곳에서 지내고 있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찾아 나섰던 사랑도 자유도 결국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40년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 아내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간 순간부터 우리에겐 그녀가 없는 삶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아내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별다른 친분을 쌓지도 못했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으니 점점 고립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가족분 중에 면회를 오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옥죄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다며 자유를 외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너무나 약했습니다. 왜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 상태가 안 좋다고. 아내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네.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 달라질 건 없어.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찾으려 했어. 근데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그 순간 저는 문득 예전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 한때는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모든 걸 잃고 홀로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그녀가 바라던 자유였을까? 아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아이들이 보고 싶네. 하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떠날 때 아이들은 이미 그녀를 마음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이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 결국 요양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밟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결혼 40년 차, 어느덧 60을 넘긴 나이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씁쓸한 순간을 맞닥뜨렸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들처럼 크진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다. 아내와 나는 평범한 부부였다. 젊었을 때는 싸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냈다. 같이 늙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도 변하는 거고 새로운 취미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아내는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졌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언제부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거실에서 혼자 깔깔 웃으며 전화를 하다가 내가 방에서 나오면 급하게 통화를 끝내곤 했다.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그냥 친구.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좋더라. 웃으며 말하는데도 어딘가 어색했다. 예전 같으면 친구랑 통화해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말이야 하며 대화의 흐름이 이어졌을 텐데 요즘은 통화한 상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뭔가 불안했다. 나는 평소에 장 보는 걸 아내에게 맡겼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도 한 번씩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던 중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내가 늘 사다 놓던 된장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간만에 주전부리도 살겸 마침 아내도 외출한 터라 나는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나오려던 순간 맞은편 카페 안쪽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아는 아내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평소 친구들과 있을 때처럼 시끄럽게 웃거나 떠들지 않았다. 마주 앉은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처음 보는 남자였다. 나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비슷한 연배 같았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굳이 다가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아내가 친구를 만나는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았고 통화도 조심스러워했다.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해? 나는 아내 뒤쪽의 남자를 흘끗 보며 말했다. 마트 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 아, 그렇구나. 장 봤어? 응, 근데 누구야? 나는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그는 우리 대화에 신경 쓰지 않는 듯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 친구야. 문화센터에서 강의 듣다가 알게 된 사람이야. 문화센터? 응, 요즘 가끔 들리는 곳 있잖아. 거기서 몇 번 마주치면서 친해졌어. 대화도 잘 통해서 가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래. 아내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나는 마땅히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어. 나 먼저 갈게. 그래, 집에서 봐. 나는 다시 마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자리에 앉았고, 남자도 여전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이 많았다. 아내의 말대로 정말 단순한 지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아내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더니 내가 사온 된장을 보며 말했다. 오, 된장 잘 샀네. 안 그래도 장 보러 갔어야 했는데. 응. 나는 일부러 대꾸를 짧게 했다.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내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식탁에 앉았다. 뭐야, 기분 안 좋아 보이네? 아까 일을 지금 내가 해명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아내를 마주보고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까 만난 사람, 정말 그냥 친구야? 아내는 내 예상과 다르게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 설마 오해하는 거야? 아니, 오해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자주 나가고, 통화도 조심스러워 보이길래.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사람 좀 만나고 싶어서 그래. 나이 들수록 대화할 사람도 줄어드니까. 그 사람이랑은 어떻게 친해진 거야? 문화센터에서 강의 듣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 강의 끝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도 괜찮고. 그냥 그런 거야. 나는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굳이 둘이서 만나야 돼? 아내는 피식 웃었다. 당신도 알잖아. 난 원래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야. 게다가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이 아니야. 나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알았어. 아내는 마치 내가 쓸데없는 의심을 했다는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걸 다 오해한다. 난 이제 저녁 준비해야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아내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다. 아내는 내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했고,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니,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였다. 옷장을 열어 한참을 고민하더니 밝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몇 번이나 손질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요즘 아내의 행동이 신경 쓰였던 나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오늘 어디가? 내가 슬쩍 묻자 아내는 화장대 앞에서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봤다. 뭐야, 또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문화센터에서 같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식사하고 카페 가서 이야기 좀 나누고 놀다 올 거야.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나는 어쩐지 찜찜했다. 언제 오는데? 응, 아마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당신도 저녁 알아서 챙겨 먹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다. 나는 소파에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난번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가 떠올랐다. 정말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다. 괜한 의심인가 싶다가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민 끝에 재킷을 걸쳐 입고 천천히 아내를 따라 나섰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내를 따라갔다. 다행히 그녀는 내 뒤쫓는 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한 식당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10명 정도의 남녀가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다. 아내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으며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들은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도 자연스러웠고 내가 의심했던 것처럼 특정한 사람과 유독 친밀해 보이는 장면도 없었다. 나는 허탈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대체 뭘 의심한 거야?
아내를 몰래 따라온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괜한 오해로 속을 끓인 것 같아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다. 나온 김에 서점에 들러 책도 보고 오랜만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서점에서 나와 느긋하게 거리를 걷는데 저 멀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아내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그날 카페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가 있었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아내는 분명히 문화센터 사람들과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단둘이 있는 걸까? 나는 급히 몸을 돌려 그들을 멀찍이 따라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이었다. 가끔씩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고 남자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바라봤다. 나는 점점 속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 모텔 앞이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망설임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함께 늙어가기로 했던 사람. 세월이 흘러도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 그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모텔의 간판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아내를 너무 믿어왔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집 안은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아내를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나도 점점 차분해졌다. 그리고 그제야 정신이 조금씩 맑아졌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뭐가 달라질까? 나는 냉정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 당장 아내를 추궁하면 분명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도 없이 소리를 질러봤자 결국 내 감정만 소모될 뿐이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지내면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보고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직 안 잤어? 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응, 그냥 TV 좀 보다가. 그래? 나 씻고 올게. 아내는 태연한 표정으로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다. 모텔에 다녀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의 말과 행동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모르는 척해야 할까? 아니면 당장이라도 불러세워 따져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아내가 외출할 때도
늦은 밤 조용히 집으로 돌아올 때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는 그걸 모르는 척했다. 그리고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나는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아내의 일정과 행동 패턴을 정리했다. 그녀가 언제 외출하고 몇 시간 만에 돌아오는지 날짜별로 기록했다. 이상하게도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만 외출이 잦았다. 두 번째로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남기고 가는 흔적들을 살폈다. 세탁기에 넣어둔 옷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가 났고, 가방 안에 있던 영수증에는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이 아닌 낯선 음식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그녀의 차량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다. 아내는 요즘 택시를 타는 일이 많았지만 가끔 차를 가져갈 때도 있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그마한 녹음 장치를 운전석 아래쪽에 두었다. 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만 확인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던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당신이랑 있으면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자. 목소리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낮게 웃으며 속삭이던 남자의 목소리는 모텔에서 함께 들어갔던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한 거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친구는 조용히 파일을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야, 이건 뭐 변명의 여지도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당장 들이닥쳐서 난리치고 싶어? 아니면 확실한 증거 잡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확실한 증거 잡고 정리할 거야. 잘 생각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가 손해야. 요즘 상간자 소송도 많으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낫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야. 그날 이후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그리고 아내와 그 남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했다. 녹음 파일, 차량 GPS 기록, 영수증,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대면할 순간을 기다렸다. 며칠 후 아내가 여느 때처럼 외출했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나 왔어.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화면에 닿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밀어주며 말했다. 이제 뭐라고 할래?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언제부터 알았어? 꽤 됐어.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사람 안 만날게.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아니, 애초에 미안하기는 해?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제야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봤다. 아니야, 여보. 이혼만은 제발. 진짜 그 남자 바로 정리할게. 제발. 됐어. 딴 새끼랑 모텔 들어가는 걸 본 내가 어떻게 너랑 같이 살겠니? 제발 여보, 이혼만은 제발.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었지. 그 남자 누구냐고. 근데 넌 계속 친구라고 했지? 다 너가 자초한 일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관계는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까?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진정한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혼 합의서. 이제 더 고민할 것도 없어. 싸울 생각도 없어. 그냥 끝내자.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나 이혼 못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바람을 피웠어.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그건 실수야. 하지만 이혼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내가 바보처럼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 당신도 알잖아. 이혼하려면 나도 동의해야 해. 내가 동의 안 하면 강제로 이혼 못 시켜. 아내는 자신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좋아. 그럼 소송으로 가자. 나는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사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내가 이혼을 거부해도 법원에서는 이혼을 인정할 거야. 그리고 너랑 그 남자한테 상간자 소송도 할 거야.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소송까지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너희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내가 내게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겠지. 아내는 점점 표정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혼을 거부하면 나는 재산 분할도 법적으로 청구할 거야.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있었다. 내가 이혼을 거부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재산 문제도 법적으로 따져볼 거고, 내가 위자료 내야 할 일도 생길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아내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면서 아내와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버티려 했지만, 점점 불리한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이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아내를 정리했다. 아내와의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후, 나는 더 이상 아내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좁고, 소문은 예상보다 빨리 돌았다. 이혼이 확정된 지 두어 달이 지나, 나는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가 그의 부인에게 들켜서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내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내가 제출했던 법원 자료들이 그 남자의 부인에게도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상간자 소송을 걸었던 것처럼 그 남자의 아내도 남편과 내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그는 거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자신의 가정도 지키지 못한 채 이혼당했다.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둘이 함께 지낼 것처럼 보였다. 아내는 이제 남편도 없고 남자도 아내도 없는 처지니 둘이서 새 출발을 하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오래 갈 리 없었다.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는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며 스릴을 즐겼지만 막상 공식적인 관계가 되자 감정이 식어갔다. 특히 상간남은 본인도 가정을 잃었고 직장에서도 평판이 나빠져 사회생활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꼴 보려고 내가 가정을 버렸나. 남자는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끊었다. 이혼 후 아내는 혼자가 되었다. 집도 없었고 내가 지급한 위자료는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거기에 상간남과의 관계마저 끝나자 아내는 본격적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다리를 끊어놓은 후였다.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진 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은 점점 아내를 멀리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향한 신뢰를 잃었고 결국 연락조차 뜸해졌다. 결국 아내는 그저 이혼한 중년 여성, 그리고 과거의 불륜녀라는 꼬리표만 남게 되었다. 나는 이혼 후 내 삶을 새롭게 정비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점점 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오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다시 사랑할 수도 있겠지.